안녕하십니까. 독거투자일지 제레미안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 2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제주도에서 놀다가 현재 헝다그룹 관련해서 많은 사태가 지금 퍼지고 있어서 월요일 날 아침에 급하게 작성을 했고 지금 조금 다듬어서 유튜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독거 투자일지 현금 보유로 여유로운 시장의 아침에서는 아마존 등 트레이딩했던 종목들을 팔고 현금을 20-30% 정도 준비해 두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후로 열흘 동안 여러분께서 평화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금도 투자라는 경우는 월가에서 가장 인기 없는 격언이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이들에게서는 굉장히 금과 옥조 같은 진리입니다. 월가와 여의도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김치국부터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치사율은 작지만 이것이 쌓이면 경제 활동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전파 계수인 R은 언제든지 1 이하로 줄어들었다가 계절적인 요인으로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독트에서 모두 말씀드렸던 이야기고요. 현재 보니까 미국은 치사율이 2% 정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21일에 올려드린 독두 시황 2021년 1분기 미국 매크로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올해 일어날 것 같은 리스크들을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그중에 5번째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는 없고 브런치에는 있는데 제가 이 글이 길기 때문에 유튜브에 링크를 좀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부동산 관련해서 중국이 디레버리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이야기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영식 기업도 파산시켰던 역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독투에서 중국의 일선 도시는 20% 정도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선과 3선은 더 많이 빠졌죠. 부동산 가격 하락은 건설사들에게는 크나큰 타격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사들은 아파트나 상업용 빌딩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건설사가 고유자금보다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됩니다. 빚을 진다는 얘기죠. 근데 부동산 가격도 오르지 않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건물도 분양이 완판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다 안 된다면 그야말로 레버리지가 큰 건설사는 망하게 됩니다. 현재 헝다그룹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80년대 이후로 국有기업들의 통폐합을 꾸준히 이뤄왔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빅딜이기도 하죠. 큰 기업 두 개를 합쳐서 더 큰 한 놈을 만들어 효율화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중철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두 개의 큰 철도 기업이 있었는데 이걸 합친 거죠. 그리고 위에 설명드렸듯 부실한 지역 은행들을 그냥 국유화시켜 버렸습니다. 헝다가 망한다, 흥한다 하지만 이미 망했다고 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지난주에 수십조 원의 중국 공산당 정부 자금이 들어간 상태죠. 살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미국의 AIG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망하면 금융기관들이 도미노처럼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행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공적 자금을 퍼부은 것이 바로 미국 정부였고 서프라임 모기 사태 확산을 막았습니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자잘한 기업이라면 자정작용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가능하지만 헝다 같은 경우는 좀 큰 편이죠. 부채가 300조 정도 되니까. 중국 공산당도 대마불산 없다고 황고시보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겁을 주지만 헝다는 망하면 중국의 수천만 명의 인민들의 일자리가 날아가게 됩니다. 또 투자자들도 엄청 많죠. 그래서 답이 제가 볼 때는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어떻게 헝다를 처리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 채권의 헤어컷을 할 것입니다. 이미 헝다가 발행한 채권이 마이너스 80% 정도로 발행가 대비해서 폭락한 상황입니다. 거래가 정지된 것들도 많죠. 이런 것들은 채권단과의 조정을 거쳐서 고통 분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12년도에 남유럽 사태 때 위기 사태 때 그리스 국제 사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채무 조정은 굉장히 고난의 길이긴 합니다만 또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주주인 시자인 헝다 회장의 처리입니다. 기업 부실화에 책임을 묻겠죠. 이미 부정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파다한 상황입니다. 어디 끌려가서 자살당하는 사태까지는 모르겠고 지분의 대부분을 공산당 당국에게 털리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기업인들 중에서는 한때 영화로운 삶을 살았던 이들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스토리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인처럼 살려는 드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입니다. 중국 전역에 800여 곳의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당국이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떨어진 가격에서 급히 팔면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은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외에 헝다그룹이 재벌 기업과 같은 모양인데 구조조정 상을 보면 이미 많은 헝다의 계열사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번째는 외자 유치입니다. 여러 월가의 전문가들이 중국 투자를 경고하고 있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들어갑니다. 한국의 97년 IMF 사태 때 런 하면서 한국을 떠난 외국인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은 그 당시에 테헤란로에 있는 거대한 빌딩들과 은행 등의 그 우량 주식들을 사서 모았고 현재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월가의 IB들과 회의를 지난주에 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공산당은 이미 1970년대부터 월가의 인맥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톡방 회원들께서는 지난 봄에 읽었던 중국과 협상하기 골드만삭스 CEO 나는 중국을 어떻게 움직였는가 라는 책에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었고 골드만삭스 CEO였던 헨리 폴스네스가 쓴 책이죠.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듯 상황 파악 및 기회를 잡는 데 좋습니다. 아무튼 97년에 런 하면서 한국을 떠났던 이들과 비슷한 투자자들이 바로 캐시 우드와 조지 소로스 같은 이들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2015년에 위안화 공격을 했다가 수조원대 투자금을 날린 전력이 있습니다. 캐시 우드는 공산당의 많은 규제 조치를 이번에 비판하면서 중국 주식을 팔았죠. 제가 지난번 독도에서 중국 주식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바로 캐시 우드는 중국 주식들을 다시 담았습니다. 이번 헝다 사태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을 둘 다 경험하면서 거주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헝다를 바라보며 내는 의견들을 들어보면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300조 원대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채권 때문에 중국이 큰 위험에 처했다라고 이야기는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죠. 수차례 이야기했듯이 중국 시장은 시장 경제로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북한 시장을 투자하려는 하는데 시장 경제적인 관점으로 자본주의 관점으로 투자를 고민한다면 답이 올까요? 그렇지 않죠. 중국은 중국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신제도를 고안해냈고 지난 20년간 큰 성공을 이뤄냈지만 반대로 시장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을 본다면 파악이 어렵습니다. 주로 비판적인 뷰를 갖게 되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떤 친중 인사 같긴 하지만 중국은 계획경제라는 큰 틀에서 경제를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망하는 건설사는 자연스럽게 국유화하고 IT 기업들의 빅데이터는 정부가 자연스럽게 접수를 하고 물론 이거는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아 보이긴 하죠. 또한 사교육이나 연예계 같은 곳들에서 자정 효과가 없기 때문에 치료제를 주입한 것과 같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 20년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중국 경제를 눈부시게 발전시켜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어떠한 국가도 이러한 커다란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킨 노하우나 역사는 없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지난 10년간 부동산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있어왔지만 큰 문제 없이 버텨왔습니다. 굳이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를 끌어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크죠. 이번에 중국 산업의 여러 곳에서 잡음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동산 버블은 글로벌 어느 나라에도 다 있죠. 한국도 미친 부동산 가격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매스를 강화하는 국가가 현재는 중국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버블을 알면서도 놔뒀다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지금도 건강한 상태라고 들고 있지는 않고요. 중국은 이번 기회에 부동산에 있는 부실들을 어느 정도는 털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시진핑 2기와 미중 무역전쟁 2차를 앞두고 군대를 재정비하는 모습까지 느껴집니다. 이렇게 부실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서프라임 사태를 촉발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중국이 망한다고 도망가는 이들을 따라가기보다는 곧 수년 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가 되고 고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보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채를 줄여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떨어지겠지만 기업들 부채는 줄어드는 분위기가 수년간 지속이 될 것으로 봅니다. IMF 이전에 한국 재벌들 평균 부채가 400%였지만 이후로는 현재 100%대를 유지하면서 건실해졌던 것을 우리가 상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등 구경제를 일신화시키고 첨단 산업을 육성시키는 모습은 올바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라고 다 성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적어도 방향만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방식이 투박하지만 중국은 일사불란하게 그런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헝다의 규모가 크지만 전체 건설 시장의 3에서 4% 정도 수준이고 그것마저도 이번 사태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중국 경제가 무너지진 않죠.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이죠. 증시도 서브프라임급 큰 사태가 올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변동폭이 어찌되었든 투자자는 늘 폭락에 사야 함을 우리는 여러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대외적인 충격에 강한 역사를 지금껏 보여왔습니다. 리만 사태가 터졌던 시절 중국은 돈을 풀면서 미국을 도왔죠. 그리고 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오던 시절에 위안화 통화를 절하지 않고 지키면서 아시아 국가들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조정이 잘 된다면 미래에 돌아보건대 현재 시장의 잔잔한 변동성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음을 추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신있게 테이퍼링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길어져서 나중에 따로 시간 되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